딸년이 뭘 안다고 나서서 설치냐? 내 주제를 알아라. 큰오빠 성민의 목소리가 안동고택 마루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49제가 끝난 후 유산 분배를 위해 모인 자리였는데 제가 아버지께서 그 창고에 특별한 의미를 두셨을 수도 있다고 한마디 말했을 뿐인데 이런 굴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수진아, 니는 시집이나 가서 살림이나 해. 집안 대소사는 남자들이 알아서 한다. 작은 오빠 성우도 거들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항상 점잖게 말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시는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35살의 초등학교 교사인 저를 아직도 철부지 막내로만 보는 것이었죠.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저는 한 글자 한 글자에 집중했습니다. 큰오빠에게는 대구에 있는 목공소와 상가 건물이 돌아갔습니다. 작은 오빠에게는 안동 시내의 아파트 2채가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뭐가 남겨졌을까요? 막내딸 이수진에게는 고택 뒤편의 창고 1채를 남긴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초라한 유산이었죠. 큰올케 박연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받은 게 어디야. 시집갈 때 정리해서 혼수감으로 보태면 되겠네. 요즘 창고 부지도 나름 돈대잖아. 맞아, 감사할 줄 알아야지. 아버님이 딸한테까지 챙겨주신 게 어디야. 큰오빠가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동정보다는 우월감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도 시집을 안 가고 뭐하니? 35이면 늦었어. 큰올케의 날카로운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왠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왜 하필 창고였을까요? 아버지가 그 낡은 창고에 무슨 의미를 두셨을까요? 가족들은 각자 받은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지만 저만 홀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늘 이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전통 한옥 건축가셨는데 아들들에게만 기술을 가르치려 하셨죠. 제가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겠다고 하면 여자는 그런 일 하는 게 아니다라며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조선시대 기와집을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계셨는데 저는 그 아름다운 곡선미에 매료되어 있었어요. 몰래 작업장에 들어가 아버지의 도구를 만져보다가 들키고 말았습니다. 아, 수진아, 여기가 너 같은 계집애가 들어올 곳이냐? 아버지의 호통 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날 저는 작업장에서 쫓겨나며 울면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빠들은 달랐어요. 방학이면 아버지와 함께 목공소에 가서 일을 배웠고 대학 때도 건축학과 의학과로 진로를 정할 때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성민이는 내 사업을 이어받을 아들이고 성우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하시던 말씀이었죠. 그럼 저는 뭐였을까요? 그냥 시집 보내야 할 딸일 뿐이었나요?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용고시에 합격했다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교사가 뭐 대단한 직업이냐? 방학 때는 놀고 먹는 거 아니냐? 차라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이나 해라. 그 말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는데 아버지에게는 그저 시간 낭비로 보였던 거죠. 오빠들이 각각 대기업 부장과 개원이로 성공할 때마다 아버지의 자랑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수교사상을 받았을 때는 그런 것도 상이냐고 하셨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더욱 서러웠습니다. 29의 첫 번째 남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집애가 너무 까탈스럽게 굴면 시집도 못 간다. 남자들이 원하는 건 현모양처지 똑똑한 척하는 여자가 아니야.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눈에 저는 평생 미완성품이었던 거예요. 아들처럼 사업을 물려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순종적인 딸도 아니었으니까요. 35이 가까워 오도록 결혼하지 않자 가족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명절마다 듣는 잔소리는 똑같았어요. 수진이는 언제 시집 갈 거야? 나이가 얼마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니? 좋은 교사 남편감 없어? 서로 방학도 맞고 좋을 텐데. 우리 수진이 너무 고집이 세서 문제야. 남자들이 부담스러워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고 제 행복도 관심 없었어요. 그저 시집 보내야 할 딸이라는 역할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산 분배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이번엔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왜 하필 저에게 창고를 주셨을까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고택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들은 각자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고 저만 홀로 아버지가 평생 사셨던 집을 지키고 있었죠. 한옥의 넓은 마루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고택은 밤이 되니 더욱 적막했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이 집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어요. 이 집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정작 저는 이 집의 주인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손님 같았어요. 아버지 방을 지나치며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직도 아버지의 채취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방문을 조금 열어보니 아버지의 책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늘 앉아 계시던 자리였죠. 왜 저에게 창고를 주셨을까요, 아버지? 혼잣말이 빈 방 안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계획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던 분이었어요. 목공소 하나 차리실 때도 6개월 동안 계획을 세우셨는데 유산 분배를 그냥 대충 하셨을 리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창고를 보러 갔습니다. 고택 뒤편에 자리한 창고는 겉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낡은 나무 문짝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지붕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창고의 크기가 생각보다 컸어요. 그리고 문고리가 다른 건물들과 달리 튼튼한 쇠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것을 보관하는 곳처럼 말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 같았어요. 창고 안에는 아버지의 오래된 목공 도구들과 나무 조각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걸 왜 저에게 주셨을까? 혼잣말을 하며 창고 안을 둘러보는데 구석에 놓인 오래된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물건들과 달리 그 상자만은 먼지가 별로 쌓여 있지 않았어요. 마치 최근에 누군가 만진 것 같았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열어보니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연도가 적혀 있었는데 가장 오래된 것은 제가 태어난 해였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첫 번째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제가 전혀 모르던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1987년 5월 15일. 수진이가 오늘 태어났다. 딸이지만 참 예쁘다. 하지만 내가 딸에게 너무 다정하면 응석바지로 클까봐 걱정이다. 엄하게 키워야 강한 아이로 자랄 것이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저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일기를 계속 읽어나가니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1995년 9월 3일. 수진이가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한다. 기특한 아이다. 그림을 보니 섬세함이 남다르다. 하지만 표현하기가 어렵다. 딸에게 애정을 보이면 버릇이 나빠질까봐. 1998년 6월 12일. 수진이가 아버지 일을 도와주겠다고 한다. 마음은 고맙지만 목공일은 위험하다. 그리고 여자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공부를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다만 표현하지 못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일기장을 계속 읽어나가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2010년 3월 20일. 수진이가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했다. 속으로는 정말 자랑스럽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성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겉으로는 차갑게 대했다. 너무 자만하면 안 되니까. 사실 우리 가족 중에서 가장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가 수진이다. 2015년 8월 7일. 수진이가 오늘 우수교사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음으로는 울고 싶을 만큼 기뻤다. 하지만 그런 것도 상이냐고 말해버렸다. 왜 나는 이렇게 비뚤어진 아버지일까? 수진이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왜 따뜻한 말 한마디 못 해주는 걸까?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저를 가장 아끼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30일.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의사가 3개월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 수진이에게 창고를 남기기로 했다. 아들들은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수진이만이 내 진짜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진짜 보물이라니. 저는 주위를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이 낡은 창고에 무슨 보물이 있다는 걸까요? 아들들은 돈의 가치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수진이는 다르다. 그 아이는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줄 안다. 내가 평생 숨겨온 비밀을 그 아이에게만 맡기고 싶다.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창고의 평면도 같은 것이었는데 한쪽 구석에 X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그림을 들고 창고 안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에서 X 표시가 된 곳은 창고의 북서쪽 구석이었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들을 하나씩 치우면서 바닥을 확인해 보니 다른 곳과 나무 색깔이 약간 달랐습니다. 자세히 보니 판자 사이로 실금이 보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판자를 들어 올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판자가 들려지면서 그 아래 작은 지하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나! 저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나무 계단이 보였어요. 아버지가 이런 비밀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니. 손전등을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것은 오래된 가구들이었습니다. 나전칠기농, 자개장, 화려한 무늬가 새겨진 책상, 왕실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장롱들.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저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왕궁의 한 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어요. 벽 한쪽에는 설계도들이 붙어 있었고 또 다른 벽에는 아버지의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 궁중 가구 복원 프로젝트, 문화재청 극비 연구 과제, 국보급 유물 제작 기법 복원.
궁중 목공 기술 전수 프로젝트.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한 목수가 아니셨어요. 우리나라 전통 목공 기술의 최고 전문가셨던 거죠. 지하실을 더 자세히 둘러보니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파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표지에는 극비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문화재청 공식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조선왕조 궁중목공기술 복원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 이한석. 첫 페이지에 적힌 제목을 보고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국가적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계셨다니. 문서를 계속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아버지는 지난 30년간 문화재청과 비밀리에 계약을 맺고 조선시대 왕실 가구들을 복원하는 작업을 해오셨던 거예요. 그것도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잃어버린 제작 기법까지 되살리는 연구였습니다. 현재까지 복원 완료된 유물 127점, 추정 문화재적 가치 580억 원, 기술적 가치 측정 불가.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580억 원이라니. 저는 지금 어마어마한 보물창고에 서 있는 거였어요. 파일 뒤쪽에는 아버지가 직접 쓰신 연구 노트들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그리신 정교한 설계도들과 함께 제작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경복궁 근정전 어좌 복원 소실된 용문이 조각 기법 최초 재현, 창덕궁 인정전 책상 복원 조선 후기 나전칠기 기법 완전 복구. 하나하나가 모두 국보급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따로 보관된 또 다른 파일이었어요. 차세대 전수자 양성 계획. 그 파일을 열어보니 저에 대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진정한 계승자가 될 수 있는지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우리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돈이 아닌 가치를 아는 아이다. 그때 지하실 구석에서 또 다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상자 위에는 수진에게라고 적힌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내 딸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내 평생의 비밀을 발견했을 것이다. 미안하다. 너무 오래 숨겨두었구나. 나는 평생 이중 생활을 해왔다. 겉으로는 작은 목공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최고의 궁중 목공 기술자였다. 이 기술은 조선시대부터 우리 집안에 내려온 비전이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거의 모든 기록이 사라졌다. 나는 할아버지로부터 마지막으로 전수받은 기술을 되살리는 일을 평생 해왔다. 그런데 이제 나는 떠나야 한다. 누군가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아들들은 돈의 가치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만이 이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너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에 관심을 보일 때 너는 나무 조각과 전통 무늬에 눈을 빛냈다. 내가 일부러 차갑게 대한 것은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진정으로 이 길을 갈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교사가 된 것도 완벽한 선택이었다. 이 기술은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한다. 너라면 할 수 있다. 이 지하실에 있는 모든 작품들과 기술 자료들을 너에게 맡긴다. 하지만 섣불리 공개하지 마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길이 열릴 것이다. 상자 안에는 더 중요한 것이 들어있다. 우리 집안이 대대로 지켜온 진짜 보물 말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한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평생 너를 자랑스러워했던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가장 사랑하셨고
가장 믿으셨던 거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하나 더 들어 있었고 그 위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어요. 조선왕조 비밀 보물고의 위치와 열쇠. 편지를 펼쳐보니 손으로 그린 정교한 지도가 나왔습니다. 안동 하회마을 근처의 어느 산속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수진아, 이것이 우리 집안의 진짜 비밀이다. 조선 말기 왕실의 보물들이 일제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비밀리에 숨겨둔 곳이다. 우리 조상 이정호는 궁중 목공장이었는데 왕명을 받아 이 보물들을 숨기고 대대로 지켜온 것이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거치며 가문이 몰락했고 나는 이 비밀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이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긴다. 이 보물고에는 조선왕조의 금은보화와 국세, 그리고 잃어버린 문화재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 그 가치는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천억 원이라니.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이것들은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문화유산이다. 적절한 때가 되면 국가에 기증하여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우리 조상들의 뜻을 이을 수 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도의 위치로 가려면 박만수 할아버지를 찾아라. 하회마을에 살고 계시는데 우리 집안의 오랜 친구다. 그분만이 정확한 길을 알고 계신다. 그분께 이 편지를 보여드리면 모든 것을 이해하실 것이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 같았어요. 평생 차별받고 무시당했던 제가 갑자기 수천억 원의 보물을 물려받게 되다니. 그런데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오빠가 갑자기 고택에 찾아온 것이었죠. 수진아, 너 요즘 뭐하고 지내니? 창고 정리는 다 했어? 큰오빠 성민이 평소보다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 뒤에 숨은 의도를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응, 오빠. 거의 다 정리했어. 그래. 근데 말이야. 큰오빠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창고 땅이 생각보다 꽤 넓던데 혹시 팔 생각 없어? 내가 아는 부동산 업자가 있는데 꽤 좋은 가격을 부르던데. 역시 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니야, 오빠. 팔 생각 없어. 야, 수진아. 너 혼자 살림 꾸리기도 힘들 텐데 왜 그런 고집을 부리냐? 교사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요즘 부동산 값이 올라서 그 땅만 팔아도 서울의 작은 아파트 하나는 살 수 있을 거야. 그때 큰올케 박연희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수진아, 언니가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너 같은 애가 그런 큰 땅을 관리할 수 있겠어? 세금도 얼마나 나올지 알아? 그냥 팔아서 목돈 만들고 작은 곳으로 이사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죄송하지만 팔 생각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큰오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야, 수진아. 가족끼리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구니? 너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가족 전체를 생각해봐.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드는데. 가족 전체요? 그럼 오빠가 받은 목공소나 성우 오빠가 받은 아파트도 팔아서 나눠 가져요. 아, 그게 같은 소리야? 우리는 사업도 해야 하고 가정도 꾸려야 한다고. 너는 혼자 사니까 그런 큰 부담이 없잖아. 큰오빠가 소리를 지르자 저는 더욱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오빠들은 돈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오빠들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작은 오빠는 변호사 친구를 동원해서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협박했고, 큰 올케는
아예 부동산 중개업자를 데려와서 감정평가까지 받으려고 했어요. 주말이 되자 저는 하회마을로 향했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하회마을은 안동에서도 유명한 전통 마을이었는데 그곳에서 박만수라는 이름으로 할아버지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요? 아, 그분이라면 마을 끝자락 기와집에 혼자 사세요. 올해 83이신데 아직도 정정하시거든요. 마을 이장님이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와집을 찾아가니 정말로 정정하신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화초를 가꾸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이수진? 혹시 한석이 딸?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를 찾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편지를 읽으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래, 드디어 때가 온 게로구나. 한석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자네가 바로 그 딸이구나. 박만수 할아버지는 저를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래된 한옥이었지만 정말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차를 우리시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아버지와는 50년 지기였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지. 그 친구가 얼마나 자네를 아끼는지 내가 다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저를 아끼셨다고요? 그럼 밤에 술 한 잔 걸치면 자네 이야기만 했다. 수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다른 아이들과 달라.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라고 자랑하시길. 하지만 겉으로는 엄하게 대하셨지. 옛날 어른들 방식이었어.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자네가 여기까지 온 걸 보니 드디어 그 비밀을 알게 되었구나. 네, 지하실의 작품들을 봤어요. 그리고 편지도. 그래,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자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진짜 비밀 말이야. 할아버지는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오래된 나무 상자를 하나 가져오셨어요. 이건 자네 아버지가 20년 전에 맡겨둔 거다. 자네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지. 상자 안에는 복잡한 모양의 열쇠와 또 다른 지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네 집안은 조선시대부터 왕실의 비밀을 지켜온 가문이야. 자네 5대조 할아버지 이정호는 궁중 목공장이었는데 일제강점기 직전에 왕실 보물들을 숨기는 일을 맡았어.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일제가 조선의 문화재들을 약탈해가는 것을 보고 고종 황제께서 비밀리에 가장 중요한 보물들을 숨기라고 명하셨단다. 그때 선택받은 가문이 바로 자네 집안이었지. 그래서 그 보물들이 아직도, 그래,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대로 있다. 120년 동안 자네 집안이 대대로 지켜온 거야. 하지만 이제 때가 됐어. 이 보물들을 세상에 공개할 때가 말이야. 할아버지는 지도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하회마을에서 북쪽으로 10리 떨어진 산속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여기가 바로 그곳이다. 백학산 깊은 곳에 자연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모든 것이 보관되어 있어. 정말 120년 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나요? 입구가 워낙 교묘하게 숨겨져 있거든. 게다가 특별한 열쇠가 없으면 절대 열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자네 5대조 할아버지가 정말 치밀하게 설계하셨어. 할아버지는 그 복잡한 열쇠를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이 열쇠는 조선 왕실의 정교한 자물쇠를 여는 유일한 방법이야. 잃어버리면 영원히 열 수 없어. 그런데 할아버지, 그 보물들의 가치는 정말 어느 정도인가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아버지와 함께 목록을 확인해 본 적이 있어.
금으로 만든 각종 그릇들, 보석으로 장식된 왕관과 장신구들, 국세 여러 개, 그리고 수백 점의 서화와 도자기. 문화재청에서 추정한 가치만 해도 3천억 원은 좋게 넘을 거야. 3천억 원이라니. 저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역사적 가치야. 일제에 의해 사라진 줄 알았던 조선 왕실의 진짜 보물들이거든. 이게 세상에 공개되면 우리나라 역사가 다시 쓰일 거야. 그때 할아버지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네가 이 보물들을 발견하면 정부에서 엄청난 보상을 해줄 거야. 발견자 보상금만 해도 수백억 원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자네는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의 영웅이 될 거야. 보상금이요? 그럼 이런 중대한 발견을 한 사람에게 국가가 가만히 있겠어? 자네는 일약 이 나라 최고의 문화재 전문가로 인정받을 거야.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무시당하고 차별받았던 제가 갑자기 국가적 영웅이 될 수 있다니. 그런데 언제 그곳에 가볼 수 있을까요? 내일이라도 갈 수 있어. 내가 길을 안내해 주마.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다. 뭔가요? 자네 가족들이 알면 안 돼. 아직은 때가 아니야. 모든 것이 준비된 후에 공개해야 해. 할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오빠들이 알면 또 다른 소동이 벌어질 게 뻔했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박만수 할아버지와 함께 백학산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70년 전 한 번 가봤다고 하시면서도 길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어요. 여기서부터는 등산로가 없다. 조심해서 따라와. 할아버지의 안내를 따라 험한 산길을 1시간 정도 올라가니 큰 바위들로 둘러싸인 협곡이 나타났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막다른 길 같았어요. 여기가 맞나요? 맞다. 입구가 저기 있어. 할아버지가 가리킨 곳을 보니 바위 틈 사이로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틈이 있었습니다. 정말 모르고 지나가면 절대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바위 틈을 비집고 들어가니 안쪽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그리고 10m 정도 들어가니 거대한 철문이 나타났어요. 조선시대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교하고 튼튼해 보였습니다. 와, 정말 120년 동안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럼 자네 오대조 할아버지가 얼마나 신중하게 설계하셨는지 알겠지? 이 철문도 당시 최고 기술로 만든 거야. 철문 중앙에는 복잡한 모양의 자물쇠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열쇠와 정확히 맞는 모양이었어요. 자, 이제 자네가 열어봐. 자네가 정당한 계승자니까.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에 맞춰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들어가는 것 같더니 정확한 각도를 맞추자 딸깍 소리와 함께 들어갔어요. 열쇠를 돌리자 120년 만에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안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나. 철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자연 동굴을 그대로 이용한 거대한 보물 창고였어요. 천장까지 높이가 5m는 좋게 되었고 넓이도 웬만한 강당만큼 컸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가니 상상을 초월하는 보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금으로 만든 각종 그릇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비단에 그려진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이게 다 진짜인가요? 다 진짜야. 조선 왕실에서 사용하던 것들이니까. 할아버지도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동굴 한쪽에는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각종 보석들과 장신구들이 들어 있었어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보석의 이름도 모를 만큼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동굴 가장 안쪽에 따로 보관된 상자들이었습니다. 저건 뭐예요? 아, 저게 가장 중요한 거야.
조선의 국세들이 들어있어.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로 대한제국 황제지세, 조선국 왕지보 등이 새겨진 국세들이 나왔습니다. 역사 교과서에서만 보던 것들을 직접 만져볼 수 있다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정부에서 알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거야.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뒤집어질 거고 박물관들이 줄 서서 전시하고 싶어 할 거야. 무엇보다 자네는 일약 국가적 영웅이 될 거야.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평생 무시당했던 제가 국가적 영웅이 될 수 있다니.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발표해야 할까요? 서두르면 안 돼. 먼저 정확한 목록을 만들어야 하고 문화재청과 조율도 해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네 가족들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가족들 문제요? 지금 자네 오빠들이 창고 땅을 팔라고 압박하고 있잖아. 이 사실이 알려지면 그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할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오빠들이 이 사실을 알면 또 다른 분쟁이 벌어질 게 뻔했어요. 일단 며칠 더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워보자. 내가 문화재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접촉해 볼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상상을 했습니다.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만 살 줄 알았던 제가 갑자기 국가적 영웅이 되고 수백억 원의 부를 얻게 되다니.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큰올케 박연희가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와 있었거든요. 아가씨, 어디 갔다 왔어? 좋은 사람 데려왔는데. 큰올케 박연희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옆에 서 있는 중년 남자는 명함을 내밀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대성부동산 김 대표입니다. 오늘 이 땅을 한번 보러 왔는데요. 저는 팔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큰올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가씨, 언니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김 대표님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주신다고 하잖아. 맞습니다. 이 일대 시세가 평당 200만 원 정도인데 저희는 25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제안드리고 있어요. 웬만하면 이런 가격은 안 나오죠. 김 대표라는 사람이 설명했지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평당 250만 원이라니. 제가 발견한 보물들의 가치에 비하면 껌값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정말 팔 생각 없습니다. 아니, 수진아. 도대체 왜 그래? 혹시 더 높은 가격을 원하는 거야? 큰올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큰오빠와 작은오빠도 함께 들어왔어요. 수진아, 우리가 가족회의를 했는데 말이야. 큰오빠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너 혼자서는 그 큰 땅을 관리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냥 팔아서 목돈 만들고 서울에 작은 집이라도 사는 게 어떨까? 형 말이 맞아. 여기 있으면 외롭기도 하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갈 거야. 작은 오빠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속셈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땅을 팔면 그 돈의 일부라도 나눠 가지려는 계산이었죠. 오빠들, 제 결정은 이미 정했어요. 절대 팔지 않을 거예요. 아, 수진아. 큰오빠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의논하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 너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좀 생각해봐.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재산은 사업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목공소도 운영해야 하고 아파트도 관리해야 하고. 그런데 너는 그냥 땅만 받고 끝이잖아. 불공평하다는 생각 안 들어? 큰오빠의 논리는 억지였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것은 수익을 내는 재산이고 제가 받은 것은 부담만 되는 땅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럼 서로 바꿀까요? 제가 목공소 받고 오빠가 창고 받으시든지. 아, 그게 말이 되냐? 목공소는 기술도 알아야 하고
그럼 제가 창고를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그때 작은 오빠가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진아, 사실 우리가 변호사한테 문의해 봤는데 유언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 무슨 문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 증상이 있으셨잖아. 그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도 있대.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에게 치매 증상 같은 건 전혀 없었거든요. 마지막까지 정정하셨고 그 복잡한 비밀들을 다 계획하실 정도로 명석하셨어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정정하셨어요. 그런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이 아니야. 실제로 병원 기록도 있어. 작은 오빠가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정말로 치매 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여기 결과 보세요. 정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거잖아. 법정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어.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빠들이 정말로 법적 다툼을 벌일 작정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제 확실한 카드가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제가 담담하게 말하자 오빠들이 당황했습니다. 야, 수진아. 정말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려고? 오빠들이 먼저 법적 검토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큰올케가 끼어들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뭔가 숨기는 거 있어?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나와? 숨기는 거요? 그 창고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절대 팔지 않겠다고 하는 거야? 순간 저는 긴장했습니다. 큰올케의 직감이 예리했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아버지 유품이 있어서. 유품이 뭐가 있는데? 우리도 볼 수 있지? 이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끌고 가면 오빠들이 창고를 뒤져볼 수도 있었어요. 차라리 먼저 문화재청에 연락해서 상황을 공식화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 보여드릴게요.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어차피 곧 세상에 공개될 일이었고 가족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이상 먼저 진실을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뭐가 있는데? 큰올케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창고로 가시죠. 다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모두 창고로 향했습니다. 저는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뭐야, 그냥 낡은 도구들 뿐이잖아. 큰오빠가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이거 말고요. 진짜는 여기 있어요. 저는 바닥에 비밀 판자를 열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타나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게 뭐야? 따라오세요. 지하실에 내려가서 불을 켜자 조선시대 가구들이 가득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이게 뭐야? 아버지가 평생 복원하신 조선시대 왕실 가구들이에요. 문화재청과 비밀 프로젝트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편지와 문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큰오빠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진짜야? 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저는 박만수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백학산 보물창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조선 왕실의 비밀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 그 가치가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것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그러니까 수천억 원어치 보물이 정말 있다는 거야? 작은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며칠 안에 문화재청에 정식으로 신고할 예정이에요. 잠깐만. 큰올케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 보물들은 누구 거야? 아가씨 혼자 차지하는 거야? 법적으로는 제 소유죠. 창고도 제 것이고
보물창고로 가는 열쇠도 제가 물려받았으니까요. 그건 말이 안 돼. 가족 재산을 아가씨 혼자 독차지한다고? 큰올케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를 마쳤어요. 아버지가 저에게만 맡기신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를 거고요. 야, 수진아. 큰오빠가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가족끼리 나눠야 하는 거 아니야? 수천억 원을 너 혼자 가져? 가져서 뭐 할 건데? 전부 국가에 기증할 거예요. 뭐라고? 기증?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네. 아버지의 유언이에요. 이 보물들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니까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수천억 원을 그냥 기증한다고? 너 정신 나갔어? 대신 정부에서 발견자 보상금을 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문화재 보존 영웅으로 인정받을 거고요. 그때 작은 오빠가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수진아, 기증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우리도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버지 가문의 공로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일단 정식 절차부터 밟아야 해요. 다음 날 저는 박만수 할아버지와 함께 문화재청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소개해 주신 김 박사님을 만났는데 저희 이야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 그런 곳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직접 확인하러 가시겠어요? 당연히 가봐야죠. 이런 중대한 발견이라면 즉시 조사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일주일 후 문화재청 조사팀과 함께 백학산 보물창고를 찾았습니다. 전문가들이 보물들을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것들이 실제로 있다니. 이 국세는 진짜 대한제국 황제지세군요. 박물관에 있는 건 복제품이었던 거예요. 조사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보물들의 가치는 3천억 원이 아니라 5천억 원으로 추정되었어요. 그리고 그 역사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소중했습니다. 문화재청장이 직접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수진 선생님, 정말 대단한 발견을 해주셨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최대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견자 보상금만 500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문화재 보존 공로자로 추천해서 국민훈장도 받으시게 될 거예요. 500억 원. 저는 갑자기 우리나라 최고 부자 중 한 명이 되는 거였어요.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자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120년 만에 발견된 조선 왕실 비밀 보물, 초등학교 교사가 찾아낸 5천억 원의 보물, 일제가 찾지 못한 조선에 숨겨진 보물창고 같은 제목으로 모든 신문과 방송이 저희 이야기를 다뤘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이수진 선생님의 발견은 단순한 보물 발견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문화재 보존 공로로 국민훈장을 받았어요. 이수진 선생님은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와 민족의 가치를 우선시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문화부 장관님이 저에게 중요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부에서 조선왕실문화재복원재단을 새로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 초대 이사장직을 맡아주시겠어요? 이사장이요? 네. 연봉도 3억 원으로 책정했고 전용 사무실과 연구팀도 지원해드립니다. 전국의 전통 문화재 복원을 총괄하시게 될 거예요. 한순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제가 갑자기 재단 이사장이 되고 500억 원의 보상금까지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기쁜 것은 사회적 인정이었습니다.
평생 무시당하고 차별받았던 제가 갑자기 국가적 영웅이 되었거든요. 조선왕실문화재보건재단 이사장실에 첫 출근을 했어요. 이사장님, 첫 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비서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이라니 아직도 꿈 같았어요. 회의실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저보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화려한 분들이었지만 저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이사장님께서 발견하신 보물들을 토대로 새로운 박물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조선왕실 보물관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리고 이사장님의 아버님이 복원하신 작품들도 함께 전시할 예정입니다. 한국 전통 목공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특별관을 마련할 거예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그런데 그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빠들이 찾아온다는 연락이었어요. 며칠 후 큰오빠와 작은오빠가 재단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수진아. 아니, 이사장님. 큰오빠가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그냥 수진이라고 불러요. 미안하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큰오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아버지가 왜 너에게 그 창고를 주셨는지 이제 알겠어. 작은오빠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수진아, 오빠가 정말 잘못했어. 돈만 생각하고 아버지의 진짜 뜻을 몰랐어. 괜찮아요, 오빠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런데 수진아, 우리도 뭔가 도울 일이 없을까? 아버지 일을 함께 이어가고 싶어. 큰오빠의 말에 저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재단 일을 도와주세요. 큰오빠는 목공 기술을 아시니까 전통 가구 복원팀을 맡아주시고 성우 오빠는 의학 지식을 활용해서 문화재 보존 과학팀을 맡아주세요. 정말? 우리도 함께 일할 수 있어? 당연하죠. 아버지의 유지를 함께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정한 가족으로요. 큰올케 박연희도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가씨,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무 속물같이 굴었지? 괜찮아요, 언니. 앞으로 재단 일에 봉사활동이라도 하고 싶어. 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졌어. 6개월 후 조선왕실보물관이 개관했습니다. 개관식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개관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보물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아버지와 조상들의 숨은 희생 덕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박물관은 개관 첫날부터 관람객들로 붐볐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복원하신 가구들을 보고 감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기술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니. 조선시대 장인 정신이 느껴져요. 관람객들의 감탄사를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쁜 소식은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본 시청자 중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을 해온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박물관 고고학과 박준호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40대 중반의 정중한 신사였는데 첫 만남부터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분도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면서 문화재 연구에 평생을 바쳐온 분이었습니다. 선생님처럼 진정한 가치를 아는 분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는 문화재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은 저의 지난 고생들을 이해해 주셨고, 저는
그분의 외로운 연구자 생활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간의 만남 끝에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38살의 늦은 나이였지만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수진 씨, 제가 평생 찾던 분을 만난 것 같습니다. 준호 씨가 프로포즈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식은 조선왕실보물관에서 열었습니다. 가족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축하해.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큰오빠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최고야. 이제 진짜 완전한 행복을 찾았구나. 작은 오빠도 감격해했어요. 신혼여행은 이탈리아로 갔습니다. 바티칸 박물관에서 우리 조선왕실보물관과의 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일정도 겸했어요. 한국의 이수진 박사, 정말 영광입니다. 바티칸 박물관장이 직접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신혼여행이면서 동시에 국가적 업무를 하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지 6개월 후 더욱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임신이었어요. 정말요? 아기가 생겼다고요? 준호 씨가 기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정말 복받고 태어나는구나. 가족들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특히 큰올케는 태교에 좋다며 매일 보물관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겠다고 했어요. 우리 조카는 뱃속에서부터 문화적 교육을 받아야 해. 10개월 후 건강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한별로 지었어요. 한국의 별이라는 의미였죠. 한별아, 할아버지가 지켜주신 보물처럼 너도 우리의 소중한 보물이란다. 아기를 안고 있으니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손녀를 얼마나 예뻐하셨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완성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주신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이제 완전히 알겠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한별이는 이제 5살이 되어 제잘제잘 말도 잘하고 벌써부터 전통 문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아버지의 DNA가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 그림 예뻐요. 누가 그린 거예요? 조선왕실 보물관에서 한별이가 궁중 화원이 그린 그림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건 조선시대 화가가 그린 거야. 할아버지가 지켜주신 보물 중 하나란다. 우와,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셨나 봐요. 한별이의 순수한 감탄을 들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별이가 저에게 의미 깊은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저도 커서 엄마처럼 보물을 찾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한별아. 하지만 진짜 보물이 뭔지 알아야 해. 진짜 보물이 뭐예요? 돈이나 금은 보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야. 우리 조상들의 지혜, 아름다운 문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같은 것들 말이야. 한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찾은 진짜 보물은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가족의 사랑이야. 할아버지의 사랑, 삼촌들의 인정, 아빠와의 사랑, 그리고 한별이라는 가장 소중한 보물.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수진이가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말이다. 그것이 내가 수진이에게 주고 싶었던 가장 큰 선물이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제가 보물을 발견하면서 얻게 될 사회적 인정, 경제적 여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될 진정한 사랑까지. 현재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조선왕실문화재보건재단 이사장으로서 보람찬 일을 하고 있고 서울대 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어요. UNESCO 자문위원으로 국제적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남편과 딸이 있어 가정적으로도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500억 원의 보상금 덕분에 경제적 걱정도 전혀 없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오빠들과의 관계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저를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큰올케도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가 주신 진정한 유산 덕분에 모든 것을 얻었어요. 산소 앞에서 조용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아버지 산소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한별이를 안고 저는 꽃다발을 들고 천천히 무덤 앞으로 걸어갔어요. 큰오빠와 작은오빠, 가족들도 모두 함께 했습니다. 한별아, 여기가 할아버지가 계신 곳이야.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한별이에요. 한별이가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완성되었어요. 저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건 창고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차별받고 무시당하던 막내딸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큰오빠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수진이를 제대로 몰라봤었어요.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운 동생입니다. 작은오빠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해안이 정말 대단했어요. 수진이만이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한별이에게 잠자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는데, 엄마 이야기죠? 맞아, 한별이가 똑똑하네. 그럼 엄마가 공주예요? 응, 엄마는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숨겨진 공주였어요. 하지만 마음씨가 착해서 나중에 진짜 공주가 되었답니다. 한별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한별이도 공주가 될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예쁜 옷을 입는다고 공주가 되는 게 아니야. 착한 마음과 지혜로운 생각을 가져야 진짜 공주가 되는 거야. 네. 한별이도 엄마처럼 착한 공주가 될래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작은 창고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 안에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보물이 숨겨져 있었어요. 진정한 보물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